자, 추론적 읽기입니다. 음, 추론적 읽기라는 건 좀 나오지만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면서 읽는 활동. 그래서 사실적 읽기 다음 단계 혹은 동시적인 단계로 음, 나오는 건데 표면적으로 뭐 단어의 문장의 문단의 어떤 중심 내용을 찾고 단락 간의 관계를 따지고 뭐 내용의 구조들을 찾는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적 읽기가 되겠지만 추론이라는 게 미루어 짐작하다는 뜻이니까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면서 읽는 활동이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추론적 읽기를 통해 파악해야 될 내용이 뭐냐?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 숨겨진 주제나 생략된 내용. 자, 사실적 읽기 여기 나오죠. 글이 직접 드러난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사실적 읽기를 토대로 글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 목표가 이걸 찾는 거고요.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글의 내용과 맥락을 자세히 살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 된다. 방법은. 자, 생략된 내용은 그 말하고자 하는 모든 걸 쓰지 않고 독자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쓰기 때문에 굳이 모든 걸 다 밝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이나 여러 단서, 그 다음에 자신의 지식과 배경 지식과 경험이 배경 지식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략된 내용을 찾는다 정도예요. 더 나가보지. 자, 저희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는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명하는 음,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 명백한. 그래서 음,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에는 이러한 평등에 태어났던 진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틴 루서 킹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을 보고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 평등하지 않구나 지금 현재 미국 사회가 것들을 받아낼 수 여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 정도입니다. 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뭐라는 꿈입니다. 뭐뭐가 되는 꿈입니다. 이런 것들의 반복. 꿈이 있다라는 문장을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주장하려는 바를 강조한다. 자, 비유와 대조. 여기서 비유는 이글거리는 이런 게 비유가 되죠. 대조를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과 자유와 정의. 자, 오아시스도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글거리는 보다는
일거리는 비유는 비유거든요. 불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비유도 쓰였고 대조도 쓰였고 얘기하는 거야. 넘어가 보죠. 자, 어, 자, 수필입니다. 나는 나 작가 자신이에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자, 문화유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삶의 흔적은 자, 문화유산 이꼴 삶의 흔적이다. 동시에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는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래서 삶의 흔적은 또 삶의 흔적은 삶의 흔적 다 같은 말입니다. 문화유산은 삶의 흔적, 삶의 흔적은 삶의 흔적. 알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간 삶이고, 근데 그 삶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남겨져 있는 거죠. 또 무엇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여러 형식의 내용을 지닌 알미 축적된다는 말이요.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 자, 여기서 같은 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 문화 유산은 결국 삶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삶의 흔적이고 그것은 힘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런 걸 남겼다. 이건 예시가 되겠죠.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더 구체하여 말하자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글쓴이의 관심사가 문화유산 중에서도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글은 의식주가 각각 나오죠. 나름대로.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없다. 자, 비유예요. 아마추어, 초보다, 잘 모른다. 그래서 아마 이런 농사 일을 농사 일에 대해서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은 요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농사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젖먹이 아는 게 없어요. 힘도 없어요.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신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신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 나에게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생존이라는 거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다.
조그만 화단에는 꽃도 있다.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뜻. 자, 도시의 정원은 아니에요. 자,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된 늘 푸른 나무, 상록수는 한 그루도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들은 늘 푸른 나무, 상록수는 바로 도시의 정원에 해당하는 특징.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하다. 무시무시하고 보기 힘들 정도로 살벌한 모습 정도. 그러나 눈여겨볼수록 이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아마도 이 농가를 사서 들어왔겠지. 그런데 이 농가의 뜰을 가꾼 이전 주인의 사람은 내가 사는 농가의 뜰은 도시의 정원과 다르다. 봅시다. 잘 손질된 앙증맞은 삼각 꾸며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요 도시의 정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얘는 조선식 정원이 아니래. 왜?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들이 조선식 정원이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집들에는 감나무가 큰 거 작은 것 해서 7그루, 살구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 또 하단에는 모란과 작이와 국화, 붓꽃들이 심겨져 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자, 우리 집들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꽃들. 다른 과일 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두 해가 지나고 나서 그 이유가 조그만 일깨움으로 깨달음으로 가슴을 쳤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 여기 얘기했던 살구, 앵두, 석류,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도 열매가 열리거든요. 한철. 그리고 많이 먹어봤자 배를 불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감은 자 마을에 뜰에 심어져 있는 다른 과일들과 감의 차이점이죠. 감은 깎아서 오래 간직해 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다. 자, 오래 간직해 먹을 수 있다. 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다. 자, 꽃만 해도 그렇다. 이번엔 모란이나 작약에 뿌리는 좋은 한약재. 창포물로는 머리를 감고, 이때 창포물을 붓꽃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국화꽃은 술을 빚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생산문화 도시문화의 차이가 뜰을 꾸미는 데까지 이렇듯 두드러지는구나. 그래서 조선식 정원은 뭘? 생산과 관련돼서. 자, 도시의 정원은 소비문화와 관련된 형태라는 거죠. 뭔가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도시 정원은. 보고 감상하는 데 끝나는 거죠. 우리 집들에 서 있는 과일 나무들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일러주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뜰의 과일나무들만이 문화유산이 아니라 자, 사람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자, 여기는 먹는 거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식 자,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해왔다. 처음에는 풋감을 찧어 갈옷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차츰 실험해 보인다 보였다.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이런 것들을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 잇꽃과 쪼개 씨앗을 구해 밭에 뿌렸다. 처음 시작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데다가 공해를 일으키는 산업, 살갗에 닿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은 생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라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이 이제 자그마치 50가지가 넘는다고. 옷감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가지수가.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기에 따라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 다양한 색깔이 한 가지 재료에서도 다양한 색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보죠. 양파 껍질도 술에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물감이 자료가 되는데 무심히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뭄에 듣는 담비 소리보다 값지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암과 힐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사람들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 살림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세간은 이 세간 살림을 얘기할 때예요. 이제 여기에서 세간 살림의 얘기로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걸 주라고 해야 돼? 그렇네. 딱 떨어지진 않네. 여기는 옷, 아까는 먹는 거. 이걸 주라고 해야 되나? 자, 지지난해부터 모으기 시작한 항아리가 큰 거 작은 거 합해서 지금껏 600개가 넘게 장독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옛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한 도민은 단순하다. 197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난 이들이 무척 많은데 이분들이 떠날 때 빈집에 남기고 가는 대표적인 세간이 큰 항아리.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 봐야 이삿짐만 늘 뿐 아니라 둘 곳도 마땅치 않아 장독대에 두고 버리고 떠나는 거죠.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이 빠지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다.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의 기술자, 항아리 만드는 사람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높은 가마죠.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그러니까 요 항아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일종의 비용, 투자되는 것들, 아름드리 소나무, 그래서 만들어지는 항아리, 그게 아까운 거야. 이 숨쉬는 항아리들의 간장고추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의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이네요. 그죠? 이건 나중에 뭐 팔든가 사 먹지 않고 먹든가.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앉혀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자, 일단 어려운 삶의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이거는 이제 실용적 목적이죠. 이익이 될 거라는. 그런데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예술적 어, 감상도 가능해진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예쁜 것, 예쁜 것, 안 예쁜 것이 비교돼 이것은 더 낫고 별로가 하는 분별지가 생기더니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쓸수록 분별지라는 것이 사라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 때로는 달빛 속에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로 짙게 묻어난다. 그래서 초반에는 예쁘다 안 예쁘다에 대한 구분하는 것이 있다가 그것이 땐 구별이 없어지고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의 가치 예쁘면 예쁜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어. 그들이 집을 떠나면서 벌인 그 행동은 어떤 낭비적인 소비와 관련된 문화라고 보는 거지. 써보고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는 그런 행동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이
그 무슨 거센 물결이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운 기르는 문화, 대조죠? 만드는 문화와 기르는 문화, 대조. 만드는 문화의 특징은 짧은 기간이죠. 자본이 만들어낸 겁니다. 기르는 문화는 우리 조선의 역사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주체가 돼서 길러온 겁니다. 이 낡은 생활의 양식의 찌꺼기로 칩을 여겨지고 여기저기 함부로 벌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했던 그 문화유산들,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 비유죠. 우리 삶의 큰 바탕이 되었다.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나날의 삶을 사람들께 꾸려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 길조차 없어오는 꼴이 되지 않을까는 걱정이 눈앞을 가린다. 이게 좀 그래. 나는 이건 글쓴이가 좀 잘못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드는 문화라는 게 좀 그렇지. 생산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를 좀 보면 글쓴이가 썼다고 해서 꼭 그 글을 100%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아니죠. 생각해보면 기르는 문화, 만드는 문화, 왜 안 맞냐면 생산, 소비, 소비는 만드는 게 아니잖아. 쓰는 거잖아. 만드는 문화래잖아. 좀 이상하다고. 만드는 건 생산이잖아. 생산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좀 맥락이 좀 본인은 그렇게 좀 썼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알아두시고, 공장에서 뭐 인위적 생산과 어떤 소비, 어떤 낭비적인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기르는 문화는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연이 주는 걸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뭐 이런 것들, 자연이 주는 걸 그대로 받아서 그것들을 가꾸고 기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면 되겠고, 그럼 농촌의 생활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고 사는 데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들을 관심을 가졌던 거고. 자, 문화유산이라는 건, 그래서 제목이 그런 거예요.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이라고 내온 겁니다. 딴 거 없겠고. 농가의 뜻, 아까 도시의 정원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 농가의 뜰에 문화유산, 그리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서의 문화유산, 살림으로서의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죠. 음, 여기고, 이것도 뭐, 소박하고 실용적인 생활을 추구한다, 뭐 이러는데요. 지금 다 봐. 추론해보자 나오잖아. 추론해보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좀 주로 요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쓴 것에 담겨 있는 의미. 이 시골집들이 조선식 정원이라는 건 소박하고 실용적인
그런 정원의 모습이 우리 시골집들의 모습이 우리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조선식 정원에 더 가깝다. 그 정도. 음,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별건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왔네.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러 부정적 문구를 사용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좀 도발적이죠. 광고를 하면서 그럼 변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 생각보다 반어적이긴 한데 부정적 문구의 사용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비닐봉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 낭비적으로 사용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당신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이 뭘 잠그고 스위치를 끄고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이 아들이라면 이성천 팔촌과 아무 상관없더라도 비싼 광고가 아깝지 않은 이유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조금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대조, 당신과 단 한 사람의 대조, 같은 문구의 반복.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실천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멈춘다. 개인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 정도. 반어적이라고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추론이에요. 의도. 이런 이미지를 사용한 의도는 뭘까?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보전하는 광고의 주제를 전달하는 거. 이미 썼던, 구겨졌던 종이를 다시 꺼내고 테이프로 붙인 이런 모습들에서 그 정도. 자, 비판적 읽기 갑시다. 자,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것이고, 보통 비판하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읽기 정도가 되겠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비판적 읽기가 아니죠, 보통은. 글쓴이 생활 책에서 제시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책 읽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독서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책을 선택해서 읽기로 생각을 했으면 일단은 다 받아들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굳이 다 쳐낼 거면 글을 왜 읽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원하면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거나 폭넓은 관점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죠. 일방적인 수용은 내용을 한계를 발생시킨다.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글에 포함된 관점이나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까지 찾아내 그것을 비판하면서 아, 이런 거까지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내용의 타당성, 옳은가? 관점의 공정성, 어디 치우치지 않았는가? 옳은 주장인가? 주장이 옳다 해도 어디 치우친 건 아닌가? 이런 거죠. 자, 내용의 타당성의 개념입니다. 자,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근거가 정확한 근거로서 그 주장이 뒷받침되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해 객관성이 없거나 부정확한 근거를 내세우기도 한다. 그래서 읽을 때는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읽는 것.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건 요걸 따지는 겁니다. 자, 이번엔 관점의 공정성. 자,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여기선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인지를 판단하면 있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즘 혐오나 뭐 이런 것들 차별적인 인종차별이나 기타 등등의 멸칭 이런 것들의 사용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다 비판적으로 따져가면서 읽는 거죠. 또 따져야 될 거 표현 방법의 적절성. 자, 글쓴이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데 혹시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은 없는지 등을 헤아리며 읽는 거고 별건 없죠.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기. 모든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다. 또한 글쓴이가 속한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이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 어떤 걸 파악하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야. 봅시다. 냉장고는 언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현대인들의 필요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게 한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냉장고부터 열어 그 안에 가공식품들을 마구 꺼내 먹는다. 이 대형 냉장고 문화가 처음 생겨난 미국의 경우 1988년 전체 인구의 23%던 비만 환자가 94년 31%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34.3%로 늘어났다. 이게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대형 냉장고 문화로 인해서 과연 비만이 비만 환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가? 그것만으로 이 문화만으로서 늘어났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가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비만 환자 통계 수치를 근거로 그 냉장고 문화가 비만 환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통계 수치가 옳은지 그리고 그 근거와 주장의 관계가 타당한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도는 냉장고 불필요한 음식을 보관하는 우리 습관인데 대형 냉장고 문화가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선 또 다른 나라에 들어와선 비만 인구를 늘렸냐? 그걸 또 확인해 봐야죠. 그래야 적절한지 아닌지 따질 수 있겠습니다. 자, 무정한세, 유정한세 읽다가 멈추더라도 일단 읽어보죠. 봅시다. 안창호 선생님이 쓰신 거네요. 그치? 여기 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자는 내용의 논설문이에요. 낯선어 이거 엄청 많네. 그쵸? 자, 정의와 돈수. 정의 여기 나왔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정. 돈수는 두텁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동정은 연민 같은 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친애와 정의를 결합한 것이 바로 정의. 자, 친애란 하나씩 설명해 주네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동정이란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친애가 무엇인지, 동정이 무엇인지 대등하게 연결하면서 설명하고 문장 구조도 유사하죠. 자, 이번엔 돈수란 있는 정의를 더욱 커지고 많아지고 더 두터워지게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여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자는 게 돈수. 자, 정의와 사회와의 관계 보죠.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정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대조죠. 설명 방법.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 가장 행복한 자, 무정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 유정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 이 말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은 안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대조, 대구에 여기도 크게 그런 식으로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보죠.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온화한 기운, 화기가 있으면 흥미,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다. 자, 연세법.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어. 이번엔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어. 이번엔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어. 자, 유정한 사회입니다.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 비, 이슬을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자, 유정한 사회의 특징인데 무정한 사회는 그 반대겠죠. 뭐뭐 하는 것 같고 뭐뭐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비유적 표현을 써서 사람들의 삶의 흥미 여기 있잖아요. 흥미가 있으면 용기를 내서 일하고 편안함과 즐거운 일을 넘쳐납니다. 이에 반해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과 같아서 이번에도 비유죠. 사방의 괴로운 뿐이고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비유하면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이번엔 또 차가운 바람 비유 공포와 우울이 그 사회를 뒤덮고 자 봐봐 아까 괴로움 고통 어때잖아 여기 차이가 있고 흥미와 즐거움이 있고 용기가 있지 근데 그 반대말 공포와 우울함이 있어요 우울이 있고 공포가 있죠 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간다 염세 세상을 실증내는 거예요 나약함 불활발 활발하지 못함이 있을 뿐이고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따라서 모든 일이 잘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무정한 대한사회. 우리 대한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비판적 인식. 한국 사회, 대한사회에 대한 당시는 부정적 평가.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새는 가장 불쌍한 사회.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졌던 어떤 무정한 사회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 여러 백 년 동안에 대한사회에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하여 살아왔습니다. 더욱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았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른 유정한 사회에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으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맛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견뎠지만 유정한 맛을 유정한 사회의 맛을 알던 사람은 오면 죽을 거다.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 이때 민족의 사활 문제는 아마도 당시 독립운동에 둘러싼 갈등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겠죠.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 동지 간의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근데 동지 간에도 정의가 없다는 거야.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운동에 그것이 현재 없다.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건만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하늘이 준 것이지만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정의 받았는데 아까 정의가 뭐였냐면요. 친애와 동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거고요. 고통을 자기가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동정입니다. 정의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건데 유교를 숭상하는 바람에 사랑은 있고 뭐 공경만 알게 되었다. 또한 혼상, 제사도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없어졌다. 결혼과 초상 치르고 제사 지내는 거. 자, 진정성이 사라졌다. 허례, 형식적으로만. 자, 유교를 숭상하는 걸 문제시하고 있어요. 숭상했었던 것을. 이것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걸 잊었고 그저 하는 건 공경 정도.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기면 당연한 것이거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런 정의가 없습니다. 어느새 대한사회가 무정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원래는 정의는 천부의 것, 타고나는 것인데 그런 정의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건데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힘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저런 여깁니다. 그리하여 그 울고 웃는 꼴을 보기에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또 호랑이가 온다 귀신 온다 아이를 놀라게 합니다. 또 집안에 계신 조그마한 부모는 호령과 매 때리기로만 이를 삼으므로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종일 놀다가도 개인적 경험이네요. 돌아올 때는 매를 맞을 생각에 떨면서 돌아왔습니다. 걸핏하면 아이들은 잘못했다고 내쫓습니다. 제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 울면서 빙빙 돌아올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시 아이를 키우는
당대 사람들, 부모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이런 것이 다 정의가 없다. 저스티스 말고 정의 없고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식을 무정한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같이 강포, 포대기 같은데요. 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 학교에 가면 훈장이라는 이가 또한 호랑이 노릇을 합니다. 자, 일단 어린 환경에서 자랄 때, 아이가 자랄 때 조부모나 부모, 집안에서 이들에 의해서 장난감으로 다뤄지기도 하면서 혼나거나 매맞는 대상으로서 키워진단 말이야. 이번엔 학교에 가서 받는 교육에서는 훈장이라는 사람이 호랑이 노릇을 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라니까 가는 거야. 신부모와 며느리, 형과 모든 식구가 다 서로 원수다. 또 하나, 관청, 공무원과 백성, 일반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하다. 리면 군도 가 보십시오. 어디서든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다. 그보다 더 기막힌 남녀 간의 무정함. 그러니까 대단히 부정적으로 우리 사회 모습을 생각하고 있게 안창호가 안창호 선생은 관민 간에도 그렇고 모든 식구가 그렇고 남녀 간에도 무정하다. 우리네 가정의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단이 납니다. 남녀 사이엔 정의가 전혀 끊어져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이면 마침내 범죄 사실이 생깁니다. 이것이 남녀가 정당히 교제하는 길을 막는 이유. 좀 납득은 안 되죠. 근데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젠더 갈등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한 얘기로도 한번 읽어볼 여지도 있죠. 남녀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과 정이 사라졌다. 그래서 사귀면 범죄로 오해받는다. 되게 기네, 생각보다. 다정한 남의 사회. 시간 조금 더 되니? 네. 이거 힘들지? 자,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네. 자, 다정한 남의 사회 보죠. 이게 좀 실제 그 당시 안창호 선생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실제로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무정한 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깎아내리고 이해가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누굴 뭘 사랑할 수 있었겠어? 쉽지 않지. 근데 같은 민족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에 비해 서양의 모습들은 더 대단해 보였던 거겠지. 지금의 뭐 우리 한국 문화 K로 표현되는 뭐 K-팝이든 K 음식이든 뭐 어쨌든 기타 등등 K-팝이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행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았으면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 가보죠. 이제 한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이를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글 쓰는 안창훈 선생님은 남의 사이를 아예 다정하다고 규정지어.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인형 같은 거 주고 사랑하게 하고 잘 때는 안고 키스하고 재웁니다.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자, 일단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이 상반되죠.
역정을 내고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고 호통치지 않고 공포심도 없이 화기애애. 서양의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하다. 정이 가득한 가정 자라는 까닭이다. 소학교 이번엔 학교에 가면 교사는 다 여자. 왜?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요즘 같아선 이게 차별적 말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지점입니다.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함으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선차에도 집회에도 화기 자, 선 여기 나오죠. 배, 차는 수레, 대중교통. 화기, 온화한 기운이 있대. 근심이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음악도 했고 교우들이 때때로 웃고 먹고 하면서 정의로 화목하게 합니다. 그네들은 서양인들 얘기합니다. 정의를 밥과 옷 이상으로 여깁니다. 상인이나 학생, 심지어 신문 파는 아이들까지라도 친목단체를 안 가진 자가 없습니다. 친목단체가 여기저기 있다. 누구나 친목단체를 하고 있다. 그들은 정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은 직업의 상을 막론하고 다 즐거워함이 가장 부럽대. 서양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합니다. 부부될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지고 서로 껴안고 좋아합니다. 남녀의 관계 다르죠. 다른 이가 이를 흠하지 않고 흠잡지 흉보지 않고 아, 그들에게 아무런 공포도 없고 두터운 정밖에 없대. 남녀의 화합은 사회 정의의 기초지만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음으로 차디찬 생활을 이루고 맙니다.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자라 정의에 살다가 정의에서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많으로 화기가 있고 흥미가 있고 무슨 일이 있지. 서양 사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자, 정의 기르기 공부. 그래서 우리는 정의 돈수. 정의는 사랑하는 겁니다. 친애와 동정이라고 그랬어요. 돈수는 그것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결코 평범하게 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바꾸자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가장 급선무가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안창호 생각했던 바. 우리는 선조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더운 정, 따뜻한 정이 없다. 과하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참 삶의 맛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론일동 한마디의 말과 한마디의 행동에 우리 사이에 정의를 손상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다. 이제부터. 과거나 현재 우리 동포는 어디 모인다면 의례 싸우는 것을 안다. 남의 결정을 지적하도록 결코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써야 될 것이다. 자, 어쨌든 우리의 정의를 손상하는 자는 원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사소한 말도 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조차도 사랑으로써 해야 한다. 그 주의점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마라. 개성을 존중해라.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 물질적으로 의뢰 기대지 마라. 돈 빌리지 말란 얘기야. 정이 깊고 아픔을 탓하지 마라. 신의를 믿음을 지켜라. 의리를 저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 오직 정의 돈수 이 네 글자
자, 우리나라의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무정한 사회, 유정한 사회가 그 나라의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다르다. 우리 무정한 사회에서는 애국자의 결점만 찝어다가 위기에 빠질 땐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니한다. 어떤 이가 공익사업에 돈을 내다가도 다시 더 안 내면 그 전에 낸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욕을 한다. 이런 무정한 사회가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무정한 사회에서는 애국자의 결점을 찝어내고 그 사람이 위기에 빠질 때 구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도움을 받았다가도 그것이 그치면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욕을 해. 유정한 국민은 아무리 젊지 않은 신사나 부인이라도 노상에서 큰 환난을 만난 난리, 위기, 어려움을 그 체면과 소를 돌아주고 기어이 구원해 준다. 자, 유정한 사회의 국민은 결국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다. 요즘은 또 그것도 쉽지 않죠. 여기는 귀천의 구별이 없다. 유정한 사회에선 자기의 좋은 옷을 찢어서라도 상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간호해준다. 이걸 굳이 서양 사회라고 잡을 게 아니라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꼭 얘기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정의 없는 대한민국의 고통은 실로 지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대한 사회, 한국 사회를, 당시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는 가시밭, 고통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괴로움만 있고 낙이 없어. 우리 정의를 길러 화기 가운데 살아봅시다. 이걸 위해서 얘기한 거야. 다시 말은, 다시 하는 말은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성공이 있습니다. 다시 연세법. 아까 초반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언급하죠. 그래야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의무이든지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 우리는 이 도노정수 요 네 글자, 아니, 도노정수가 아니구나. 정의돈수 의지에 삽시다. 자,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여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글쓴이의 무정한 사회와 다정한 사회의 차이점을 정리한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나름 정리한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을 비판해 보자. 자, 가정에서 얘기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 학교에서 여자가 교사가 여성이 많다. 여성이 정이 많기 때문에 너는 공정하지 않다로. 음. 남녀의 관계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얘기한 것, 서양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 애정 표현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남을 흉보지 않는다는 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본다면 서양의 남녀 관계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학교 학습 활동에서 이렇게 표현했어. 자, 요게 문제야. 이 글에서 비유적인 표현,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를 나누면서 유정한 사회를 서양 사회에 매칭시키고 무정한 사회를 우리 조선, 당시 조선을 얘기했는데, 자, 우리 사회와 서양 사회 너무 서양 우월적 이국적 시각에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요게 보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 짓죠. 문제 찾아가지고 요 두 분에 대한 문제 오늘 선생님 다른 애들도 수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끝나면 얘기할게. 보내줄게. 네. 아유 고생했어. 그 다음 수업에는 그 학교 나눠준 프린트 있지? 네. 그거 나갈게. 네. 수고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